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인가 왔던 것 같아 제 스스로도 놀랍고 대견하답니다. 저는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으로 다시 역탈북하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올해 29이고요.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강남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맨몸으로 맞으며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던 그 순간은 늘 잔잔한 전쟁 같았죠.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저는 이미 도로 위로 나가 있었습니다. 강남이라는 도시는 참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향수 냄새가 흘러나오고 고급 음식 배달 박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김이 이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샐러드 하나가 10,000원이 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피식 웃었던 적도 많았죠. 북에서라면 며칠을 버텨도 모자라지 않을 금액이 이곳에서는 점심 한 끼일 뿐이라니 내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좁디 좁은 고시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있고 책상 하나가 딱 그 옆을 지키는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작은 동굴 같았고 뜨거운 오토바이를 타다가 방 안으로 들어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누우면 그 고요함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낯선 도시 속에 혼자 있다는 감각이 밀려왔고 그 순간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항상 어머니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 방에 누워도 어머니는 잘 계실까? 혼자 버티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을 늘 비워놓듯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자,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결심을 완전히 뒤흔드는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저녁 오피스텔 목도를 지나던 중 한국에서 거의 걸려올 일이 없는 중국 번호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싸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조용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탈북 가족 색출이 시작됐고 어머니 집에도 보이부가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가슴속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다치진 않았지만 앞으로 3달 안에 상간 오지로 강제 이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상간 오지는 사실상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끊기는 곳이었고 거기로 보내진다는 건 어머니를 영영 잃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고시원 방 안에서 통장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잔액은 800만 원 브로커 비용을 치르면 남는 돈은 300만 원 뿐이었고 이동비와 변수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배달 대기실에서 선배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고 형들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내 200만 원을 모아줬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배달을 하며 벌었던 전 재산을 배낭에 넣고 배달복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몸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작이 될 줄은? 단둥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국경도시 특유의 긴장감이 사람들의 표정에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 왕형은 급하게 저를 차에 태워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낡은 공장과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쓸쓸하게 서 있었고 철로 위를 지나는 기차 소리는 국경 너머의 어둠을 툭 치는 것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왕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당 조직 생활에 적극적이며 김정은 초상화까지 새로 걸었다고 말이죠. 그 말은 어머니가 체제의 감시에 눌려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은 천천히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여관방에서 저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이고 강물은 검은 잉크처럼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밤 나는 검은 우드와 낮은 모자를 눌러쓰고 강가를 향했습니다. 강물은 무릎까지 올라왔고 여름인데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군인의 교대 시간을 노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 가운데쯤 갔을 때 북한 제방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발밑에 있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며 몸이 뒤로 확 떨어졌습니다. 척추로 충격이 올라왔고 바로 이쪽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 소리 하나가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군인에게 달려들어 밀쳐냈고 그 틈을 타 철조망을 붙잡고 제 방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저는 북한 땅으로 달렸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어머니가 사는 마을 근처 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에 진흙이 말라붙고 땀 냄새가 피부 속까지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해진 시각, 산속 바위는 차갑고 거칠었고 그 위에 등을 기대고 밤을 버티면서 어머니 집을 내려다보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걱이며 부딪혔고 마을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졌습니다. 저는 그 오래된 초가집 지붕을 바라보며 5해 전 마지막으로 보던 그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이 아직 그대로 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에 희미한 연기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긴장된 숨을 삼키며 뒷담장을 넘어 어머니 집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에 닿는 담장의 차가운 촉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시간이라는 게 잠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번지는 놀람과 두려움, 그 위에 덮인 반가움의 기운.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안으로 급히 끌어당겼습니다. 그 떨리는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 저는 5해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저는 낮에는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지나가고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다락은 생각보다 좁았고 먼지 냄새와 나무 틀의 삐걱거림이 계속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참아가며 조용히 세월이 쌓인 공간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덜컹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제가 내려오도록 조용히 신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등불 아래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까지 잡히면 우리 둘 다 끝난다. 그 말투에는 경고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어머니의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온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곳이 제가 살던 곳이고 이게 한국의 거리이고 이게 제가 일하던 곳이라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어머니 손 위에서 은은하게 빛날 때 그 빛이 어머니 눈에도 일렁이며 비쳤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표정 속에는 믿고 싶지만 믿기 두려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거기서 잘 살면 됐어. 나는 여기 남겠다.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갈 힘이 없다. 낯선 곳은 나에게 너무 멀다. 이곳이 내 고향이고 네 아버지 무덤도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니?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이 굳혀놓은 바위 같았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날부터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려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함께 살던 이야기,
한국에서 보았던 자유로운 풍경,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하루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묶여있는 듯한 눈빛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말없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감시 속에서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함부로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낮 동안에도 집 앞으로 오가는 그림자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저는 다락에 숨어 낮 시간을 버티면서 점점 위기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보이부가 요즘 이 동네를 자주 돈다. 너 정말 오래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익혀온 감각에서 나온 진짜 위험 신호였습니다. 6일에서 7일째 이틀 동안 저는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집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제발요. 저 혼자 한국에서 너무 외로워요. 5년 동안 엄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친구도 있잖아.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니.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들은 엄마를 대신 못해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엄마가 없으면 전부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5년 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고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의 힘든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죠. 준혁아, 엄마 마음 알지? 근데 나는 정말 못 가. 어머니의 목소리 떨렸습니다. 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왜 못 가세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회색빛 하늘, 그 아래 펼쳐진 가난한 마을의 모습. 어머니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야. 내 아버지도 여기 있고 내가 평생 살던 집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이게 다 내 삶이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상간 오지로 가면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 무덤도 못 가고 이 집도 빼앗기고 이웃들도 못 만나요. 거기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나는 무서워. 낯선 곳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도 5년 전에 무서웠어요. 네, 한국이란 낯선 곳에 가는 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갔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젊으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늙었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힘이 없어.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더 간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아직 젊어요. 한국 가면 60대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해요. 엄마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새로운 일 시작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 웃음 속에는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일까? 8일에서 9일째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드시면서도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시선이 자꾸 제가 보여드린 한국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저는 즉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가 보여준 사진들 그게 다 진짜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신 거였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일하는 배달회사, 제가 공부하는 학교 다 진짜예요. 엄마 오시면 직접 다 보여드릴게요. 어머니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밝은 가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 이게 정말 가능한 세상인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3년 전에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몇십 번을 전화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받으셨잖아요.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부가 경고했어. 남조선에 있는 자식하고 연락하면 우리 가족 모두 상간오지로 보낸다고 이웃들까지 조사할 거라고 협박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끊었어. 너를 위해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절 위해서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너랑 연락하면 넌 계속 나한테 돈 보내려고 하잖아. 중국 브로커 통해서 돈 보내면 너도 위험하고 나도 걸리면 끝이야. 그럼 너도 힘들고 나도 위험하고 그래서 끄는 거야. 내가 연락 안 하면 넌 포기하고 네 인생이나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고 연락을 끊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위험하게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연락을 끊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거였습니다. 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 혼자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더 못 가요.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엄마 3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뭐라도 해야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일째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산 움막에서 중국 로밍이 잡혔던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왕영한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서둘러 전화를 걸었죠. 형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보위부가 수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왕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준혁 씨, 너무 오래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어머님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설득 못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세요. 저는 왕영과의 통화를 끊고 한국에 있는 배달 동료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북한인데요. 전화 너머로 동료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준혁아, 무슨 소리야, 북한이라니. 저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왔는데 엄마가 설득이 안 돼요. 계속 안 간다고 하세요. 어떡하죠? 동료가 제 말을 듣고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일단 침착하게.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13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불법 전파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13분이면 전파의 위치를 추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보통 5분 이내로 통화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11일째 마을 방송이 나왔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온 마을을 긴장시켰습니다. 인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 지역에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습니다. 남조선 간첩으로 추정되며 현재 보위부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질 것이며 숨겨주는 자는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창문 밖을 보시더니 제게 급히 손짓을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멀리서 보위부 차량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지금 당장 산으로 가. 빨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요? 나는 괜찮아. 빨리.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낮에도 밤에도 산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 집에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산 중턱의 바위 틈새 나무 그늘 아래 때로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에 떨었고 낮이 되면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항상 귀를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 즉시 몸을 숨겼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2일에서 15일째 4일 동안 산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배는 고팠지만 더 힘든 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보이부가 뭐라고 하진 않았을까? 어머니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와서 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깜깜한 밤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오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오지 마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굶으면 어떡하니. 밥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밥은 차가웠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밥을 먹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매번 여쭤봤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제발 여기 있으면 엄마도 위험해요. 어머니는 매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태어난 곳이고, 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에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난 남조선 같은 낯선 곳에 가서 뭐라고 살아. 말도 이상하게 하고 사람들도 모르고 모든 게 낯설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말씨는 천천히 고치시면 돼요. 사람들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네 일도 바쁠 거야. 배달 일 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돌보면 어떡해.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엄마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게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인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18일째. 어머니가 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오셨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며 급하게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오세요? 어머니가 숨을 고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부가 우리 마을 조사한데 전면 조사라고 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한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마을 전체가 봉쇄되고 집집마다 수색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와 연락한 흔적이 발각되면 엄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넌 여기 있어. 절대 내려오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요? 난 괜찮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이렇게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아, 만약에 내가 잡혀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 혼자라도 살아서 나가, 알았지? 약속해. 싫어요. 엄마 없이는 안 가요. 절대 혼자 안 가요. 고집쟁이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 3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너 혼자 한국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날 지키라고 그러신 거 알아요, 진짜. 다 이해해.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동안 5년간의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같이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보이부가 내일 오면 진짜 늦어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조금만, 엄마,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늦는다고요? 알아. 근데 난 아직 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늦는 건데 어떡하지? 19일에서 20일째 보위부가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니 보위부 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대여섯 명의 요원들이 조를 짜서 움직였습니다. 각 집의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신문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도 갔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됐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30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질문을 했어요?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 없다고 했지.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준혁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네, 엄마. 보위부가 말하더라. 네가 강을 건널 때 경비병을 때렸고 중국폰으로 통화한 걸 추적했대. 그래서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대대적인 수색을 한다더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3분 통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 위치가 노출된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저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산 전체를 포위하고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정말 끝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저는 그 침묵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자. 너랑 같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같이 가신다고 하신 건가요? 진짜예요, 엄마. 정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응. 넌 날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 5년 동안 돈 모으고 목숨 걸고 강 건너고 20일 동안 산에서 고생하고 그런데 내가 계속 거부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무서워. 산간오지로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끝이잖아. 너도 못 보고 죽을 때까지 그 산골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잖아. 그게 너무 무서워.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한국 가면 제가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것도 구경시켜드리고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제가 다 할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믿어볼게. 우리 아들 믿어볼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20일 만에 드디어 어머니를 설득한 거예요.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1일에서 25일째 어머니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 움막에서 왕영한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같이 가기로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왕영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제 탈출하면 돼요? 일주일 후에 제가 북한 내부 연락처를 보낼게요. 그 사람이 국경까지 안전하게 안내할 거예요. 그 사람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일주일, 저한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정리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엄마, 이것 말고는 안 가져가세요. 최대한 가볍게 움직여야 해요. 뭘 더 가져가? 이게 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건 제 어릴 적 사진 몇 장과 아버지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내 전부야. 26일째 어머니가 아버지 무덤에 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해질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떠나요.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날 데리러 왔어요. 5년 만에. 이 고집쟁이가 날 포기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여기 두고 가서. 근데 나도 살고 싶어요. 상간 오지로 끌려가서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죠?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날 용서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한국 가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편하게 모시고 살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아버지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막 절을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무덤을 떠났습니다. 27일째 왕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씨 내일 밤 8시에 탈출하세요. 제 연락책이 어머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국경 근처는 지금 경비가 삼엄해요. 절대 소리내지 마시고 연락책 지시에 정확히 따르세요.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27일 만에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산 온막에서 작은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일이에요. 응.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많이. 근데 안 가는 게 더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그래. 넌 날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엄마가 너를 믿어야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남조선 가면 정말 배고프지 않아. 안 배고파요. 엄마 매일 밥 먹어요. 새끼 다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그럼 다행이다. 너만이라도 잘 먹고 살아야지. 엄마도 이제 잘 먹을 거예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27일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28일째 보이부의 급습. 드디어 탈출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긴장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오늘 밤 8시. 그때 우리는 이 집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머니도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집안을 정리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정리였지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마지막으로 집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오후 7시 1시간만 더 있으면 탈출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배낭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사진들과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다 챙기셨어요. 응, 다 챙겼어. 그럼 이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거의 부수듯이 쳤습니다. 문 열어. 보이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고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급히 손짓을 하셨습니다.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도망가. 준혁아, 뒷문으로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빨리 쾅쾅쿵 안 열면 부순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뒷담을 넘어서 산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직 보이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 서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산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부딪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고함소리, 저기다 잡아. 다행히 어두워서 제 모습이 잘 안 보였나 봅니다.
요원들이 중간에 놓쳤습니다. 저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집에 보이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집안을 비췄습니다. 엄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바위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이부가 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퍽 소리가 산까지 들렸습니다. 이 반동료는 네 아들 어디 있어?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아들이 여기 숨어 있었잖아. 아닙니다. 모르는 애입니다. 탈용병이 불쌍해서 밥 준 거예요. 제 아들 아닙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제가 듣다고. 내 아들 아니면 왜 사진이 있어? 이것 좀 봐. 보이부 요원이 뭔가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당장 말 안 해. 퍽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큰 소리를 외쳤는지 알았습니다. 오지 마라, 도망가라, 그 의미였습니다. 말 안 할 거야, 퍽퍽. 어머니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제 아들 아닙니다. 모르는 아이 어머니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보이부는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끌고 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한 아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들. 저는 그날 밤 바위 위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9일째 저는 산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갔습니다. 27일 동안 설득해서 겨우 같이 가기로 했는데 딱 하루를 못 기다려서 어머니가 잡혀간 겁니다. 내 잘못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경비병을 때리지 않았으면 13분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더 조심했으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더 신중했더라면 더 조심했더라면 어머니는 잡혀가지 않았을 겁니다. 왕형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형님 엄마가 잡혀갔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부가 어제 급습해서 엄마를 끌고 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준혁 씨는요? 저는 도망쳤어요. 산으로. 지금 어디 계세요? 산에요? 집 뒷산에.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보이부가 대대적으로 수색할 거예요. 준혁 씨, 일단 준혁 씨라도 빠져나오세요. 어머님은. 어머님은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도망가는 게 너무 비겁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여기 두고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30일에서 33일째. 나흘 동안 저는 산에서 지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뭘 넣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 비명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시는 소리, 신음하시는 소리, 어떡하지? 왕형이 계속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빨리 나오세요. 더 있으면 준혁 씨도 잡혀요.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일단 준혁 씨라도 안전하기 싫어요.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절대 혼자 못 가요. 하지만 33일째 저녁 왕형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님이 풀려나셨대요. 뭐라고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어머님을 풀어줬대요. 제 연락처기 확인했어요. 그게 무슨, 왜요? 어머님이 보이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탈북한 전화가 와서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돌아섰습니다. 그 탈영병이 집에 왔고 불쌍해서 밥을 줬을 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자신은 탈북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조국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부가 믿은 거예요. 어머님이. 결국 안 갔다고. 여기 국적의 어머니라고. 엄마, 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준혁 씨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보이부가 어머님을 풀어주긴 했지만 계속 감시할 거예요.
그리고 준혁 씨를 잡으려고 수색도 강화할 거고요. 준혁 씨 이제 정말 나오셔야 해요. 어머님도 준혁 씨가 무사히 나가길 원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보이부에서 풀려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27일 동안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한 겁니다. 딱 하루 차이로 34일째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탈출하기로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보이부가 잡으러 올 테니까요. 새벽 3시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작은 집, 27일 동안 숨어 지냈던 그 집, 어머니와 함께 탈출하려고 했던 그 집. 엄마 미안해요. 못 모시고 가서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는데 저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그 집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압록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올 때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갈 때는 혼자였습니다. 35일에 37일째 3일 동안 저는 산을 넘어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보이부 수색대와 마주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보이면 즉시 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37일 만에 저는 다시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왕형이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빨리 건너오세요. 왕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철벅철벅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37일 전 이 강을 건널 때의 설렘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돌아갈 거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뒤를 돌아왔습니다. 저 먼 멀리 어둠 속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엄마 미안해요.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와서 모시고 갈게요.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조심해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전 강을 건넜습니다. 혼자. 10개월 후 그렇게 37일간의 북한에 있었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북한 입국, 10개월 동안 미결수로 수감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법정에서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피고인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북한에 불법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님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당신 밥을 굶으셨습니다. 당신 몫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엄마는 안 배고파, 너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어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배고파서 밤마다 물만 마시며 잠을 청하신다는 걸 어머니 손이 점점 말라가고 얼굴이 해골처럼 변해가는데도 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전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 다른 아이들은 공책도 없고 연필도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셔서 번 돈으로 제 공책을 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해. 나중에 잘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판사님 그때 어머니 손을 기억합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피가 배어있던 그 손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재혼해라. 혼자 어떻게 사냐. 아들도 다 컸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무슨 재혼이냐. 내 아들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이다. 판사님 어머니는 당신 인생을 사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20살이 됐을 때 군대에 갔습니다. 북한 군대는 지옥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구타도 심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매달 저한테 먹을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굶어서 쓰러질 때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옥수수로 버텼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식량을 아껴서 당신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제게 보내셨다는 걸 당신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르고요. 제 두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했을 때 어머니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여기 있으면 너도 굶어 죽는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위해 뭘 했습니까? 한국에 와서 돈을 벌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북한에서 하루하루를 굶으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어머니는 항상 물으셨습니다. 준혁아, 밥은 먹었니?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아프지는 않니? 당신 굶고 계시면서, 당신 추위에 떨고 계시면서 저한테만 물어보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뭘 드실까? 제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추우신가? 제가 새 옷을 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엄마 옷은 다 해줘서 기운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옷을 사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신 밥을 포기하고, 당신 옷을 포기하고, 당신 삶을 포기하고 모든 걸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배불리 먹고 혼자 따뜻하게 자고 혼자 행복하게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너는 한국 사람이야. 북한은 잊고 살아. 하지만 판사님,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잊습니까? 어머니가 굶주리고 계신데,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계신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편하게 웃고 떠들고 살 수 있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웠습니다. 판사님, 60년을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머니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어머니 품이라는 걸 저는 5년 동안 그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매일 밤 울면서 그리워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를 저는 5년 동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할 때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문이 열리면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는 우리 엄마한테 음식을 배달해 드릴 수 없을까? 왜 저는 우리 엄마 문 앞에 서서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까? 저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저는 계속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넘기더니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서 지난 시간의 흔적을 읽어내려는 듯 무겁고도 조용한 시선이었고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제 발밑에 시간이 엉켜버린 듯 움직일 수도 숨을 크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어 제 이름을 부르더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수감 생활은 처음에는 그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냄새와 차가운 바닥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이 하루를 휘감았고 문이 새소리를 내며 잠기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끊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옥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지어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였고 저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곳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한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주어진 일은 조용히 묵묵히 했으며 말도 아끼고 늘 태도를 단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교관들도 그 점을 알았는지 갈수록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다른 수감자들도 저를 불편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면서도 묘하게 제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도관이 조용히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너 모범수로 올라왔다고 들었네. 그 말은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생각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업장에서 더 신뢰받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불필요한 검열이나 긴장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형량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틔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를 버텼고 결국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로부터 1년 후 다른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셨습니다. 제가 갔던 그 위험한 경험 때문에 어머니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도 아들만 볼 수 있다면 탈북하다가 죽더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2025년 지금은 인천 청라에서 공부도 하고 배달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왔니 하고 문 열어 맞아주십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했다. 이제는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다짐합니다. 이제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37일의 여정은 끝났지만 저와 어머니의 새로운 삶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37일 동안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수색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경비병의 총을 맞지 않았던 것, 산에서 얼어 죽지 않았던 것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을 이제는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